자, 우리 한상원 대표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이진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4명이 모여서 방송을 하는 조합도 상당히 네. 이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도 거칠었지만 네. 오늘 방송도 굉장히 거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네. 사실 이게 저희도 별로 좋은 조합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는 이게 심상치 않다는 얘기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장 끝나고 뭐 이렇게 운용 이렇게 막 좀 정리하던 와중에 아주 급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 저희가 3자 되면 이래가지고 이제 이동원 모자 했었는데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거시경제의 대가이신 우리 한상원 대표님 계시고 또 외환시장을 또 잘 분석해 주신 우리 이 소장님 계시고 채권시장은 이제 제가 조금 보고 우리 각도님 주시장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각 분야에서 시장을 한번 좀 조망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우리 한 부부장님께서 최근에 좀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매크로하고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요? 네네. 제가 이 사실은 변절자라서 제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리플 버블을 막 떠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 소장님 예. 진행하실 때 나와가지고 뷰 바꿨다. 예. 그러니까 버블 붕괴는 없다. 그리고 낙관론을 그때 제시를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연착륙 가능하다. 네, 연착륙 가능하고 골디락스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바뀐 게 그 연준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오판했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0.25에서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지난 3월에 시작을 했나요? 3월 시작할 때부터 시장에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야 금리 올린다. 니들 대비해라. 이렇게 아주 화끈하게 한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파월 이분께서 좀 애매했어요. 사실 그동안. 네. 그러다가 2.5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서야 잭슨 홀에 가가지고 야 이제부터 그 조그만 손망치가 아니라 오한만 나온다 이러고 이제 떠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2.5를 올릴 동안 뭐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2.5를 올렸다는 거는 지금 그것 6달 만에 올린 거잖아요. 네. 94년도에 1년에 2% 올리고 아시아 전 세계 환태평양 지진 때 따라서 다 외환위기 들어갔습니다. 그때 채권 대학살 시기 아닙니까? 94년 같은. 94년도가 그렇죠. 그 여파가 우리 97년 말에 외환위기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2.5 올릴 때까지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 올리고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2.5가 약간 헛방망이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제일 중요한 총알이 금리잖아요. 총알을 쏘는 건데 2.5를 쏠 동안 관역을 하나도 못 맞춘 거야. 관역을 제대로 맞췄으면 3.5까지면 좀 충분하다고 봤거든요. 그 근거는 금리 3.5 올리고 QT 가지고 그다음에 조절을 시작을 하면 50에서 100bp 정도 효과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러면 3.5에서 4.5까지 갑니다. 달러 강이죠? 그 50에서 100bp 효과 또 나옵니다. 그럼 5.5까지 가는 효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물가 왜 못 잡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였는데 연준이 실수를 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최근에 바꾼 비율은 3.5까지 가고 내년 연내 금리 인하 없고 다음에 QT 가지고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제 비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세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동안 사실 불안했던 게 유가, 가스가가 너무 안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 매크로 보는 사람은 실제로 거시경제를 보는 사람은 제일 불안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가의 아주 원천 요인은 원유가, 원자재가, 곡물가 이런 커머디티 마켓이 1차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택 가격이거든요. 하우징 마켓. 그리고 그 세컨더리 마켓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불안한 게 레이버 마켓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 스파이럴을 도는 애가 거기니까. 네. 그 세 가지를 제일 기본으로 물가를 보는데 주택 가격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좀 후행이니까 항상 후행이니까 센티먼트만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꺾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다음에 임금은 뭐 그거보다 좀 더 뒤에 나올 거니까 그거는 좀 더 뭐 봐줘도 돼. 이쪽 커머디티 마켓에서 유가하고 가스 가격이 계속 안 떨어지단 말이에요. 저기 헤지 펀드들의 기대 심리를 파월이 초반부터 부러뜨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부러뜨린 거예요. 자 이제 어차피 이제 비율은 바꿔야 돼. 뭐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비율을 할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 바꾼다 그러면 2.5대 잭슨홀에서 야 이제부터 5한만 나올 테니까 준비하고 얘기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100bp 올리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최소 200bp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4.5예요. 그죠? 4.5까지 간다. 상상을 해보세요. 4.5에다가 QT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미국 달러 지수가 지난번 고점이 2003년 117인가 그럴 텐데 지금 거의 근처 왔어요. 네. 좀 더 갈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면 물가는 확실하게 잡겠죠 이제. 네. 경기는 어떡하고. 달러 지수 올라가는 거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건 미국은 물가는 떨어지지만 미국 제조업들 수출 물가 다 박살난다는 얘기거든. 수입 물가는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저는 일단 제 비유는 내년에 경착륙은 불가피하다 이제. 그게 위기급일 거냐 아닐 거냐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앞으로 6달 후에 나타날 일이니까 지금 모르죠. 근데 하여튼 경착륙은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금리 인하 안 들어갈 수 없다. 그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안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이 금리 인하 한다 그러면 원래 여기 증권쟁이들은 다 좋아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불길한 징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경기가 박살난다는 얘기거든. 네, 맞아요. 그리고 내후년이 미국 그 대선 캠페인 들어갑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는 여전히 많이 안 꺾인 상황.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는 보고 있고 이제 파급 효과가 3.5까지만 가면 그래도 그럭저럭 신흥국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버티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4.5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일단 남미의 ABC 국가들 흔들거릴 거고 그중에 요즘은 제일 힘든 게 아르헨티나가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르헨티나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디가 걱정이냐면 이제 북유럽 국가를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하거나 이게 산업이 강한 나라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불안해요. 독일이 그 물가도 너무 높고 거기다 전기값이 높으니까 공장이 잘 못 돌아.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전부터 중국에서부터 유럽으로 수출이 굉장히 늘더라고요. 왜 는가 했더니 공급망이 전기 공급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된 거예요. 야 그러면 자 독일은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남유럽 국가들은 지금 유로가 낮으니까 수입 관광 많이 오고 오니까 지금은 좋은데 경기 부러지면 관광 확 떨어져요. 네. 그럼 남유럽 국가 어떻게 될까 또 걱정인 거예요. 요즘은 주로 유럽이 지금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나라들이 근데 박사님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는 게 요즘 이번에 오는 위기는 흔히 이럴 때 이머징 쪽에 신흥국 쪽에서 어디가 터지나 싶은데 요번에는 조금 선진국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국도 후보고. 아 영국은 뭐 1순위예요. 예, 그리고 뭐 이탈리아 같은 데도 가능한 얘기고요. 일본도 가능한 얘기고 그런 상황인데 우선 참 저도 이거 월요일 방송을 이렇게 보지만 우리 박재현 부장님이나 우리 각도기님이나 어떻게 이 월화수목금 중에 월요일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세요. 월요일의 색깔은 검은색이다. 월요일은 항상 검다. 네, 검다 저희 이러는데 방송 같이 하고 나서 제대로 오른 게 이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검은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그 저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로 일단 뭐든지 짚어놓고 이렇게 좌표를 찍어놓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쨌거나 돌아서고 나서부터는 제가 봤던 거는 조정의 끝판왕은 어떤 한 파동에 이 파동의 이론에서 말하는 61.8%면은 거기를 가야 보통 돌더라고요. 어정쩡하게는 안 돌더라고요. 갈 때까지는 다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코스피도 과거에 이렇게 큼직큼직한 움직임은 항상 뭐 금융위기가 왔든 뭐가 왔든 네. IMF가 왔든 그 정도 레벨에서는 돌아섰는데 이번도 그러면 딴 거 없이 코로나 랠리에 대해서만 또 딱 짚어보는 순간에 그냥 코스피는 2150 내지 60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2600에서나 2300에서나의 공방은 그러나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은 두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오늘 2220이고 네. 코스닥은 똑같은 그런 논리로 치면은 우리가 2018, 19 코로나 오기 전에 지긋지긋하게 봤던 거 666포인트 건방 거기가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조정의 폭인데 오늘 낙폭이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런 장이 뭐 계속 나온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하다못해 1, 2%씩 해갖고 2, 3일만 해도 그 레벨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하루하루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 한 데다가 저는 좀 이제 딴 거보다 증시나 미국이나 우리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진짜 세상 모든 고민 저금리와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돈 풀기로 덮어왔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긴축으로 돌겠다고 하고 미국만 도는 게 아니라 전부 뭐 대가리 박아 해갖고 전부 다 지금 막 정신없이 지금 허겁지겁 미국을 쫓아온다면은 이건 돌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결대로 오는데 환에서 막혀버립니다. 환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뛰는 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첫째, 네. 연준이 몰라서 이렇게 해왔을까 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연준은 항상 경기가 뭐 위태위태해질까봐 아니면 자산시장이 흔들어질까봐 하는데 잭슨홀 무렵부터 해서 파월 의장이나 연준 관계자들의 메시지는 어디가 좀 부러져야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어디가 좀 부러지고 경기가 침체가 오든지 주택 시장이 한번 확 냉각이 오든지 실업자가 좀 확 늘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연준의 태도하고 다르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금리 격차, 뭐 경기 펀더멘털 이런 걸 갖다 감안한다더라도 지금 달러 강세 속도는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네. 오죽하면 우리 박 박사께서 지난 금요일 날 변정기 전무님 나오시는 날 수압 레이트까지 차트 들고 오셔서 네. 상당한 워닝을 하신 거고 거기서 또 많이 또 자제하신 것도 제가 알아요. 이 와중에 연합뉴스 경제 TV에서까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좀 안 좋거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뭘 갖다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가 하는 거에 충분한 어떤 그 환기는 시켜주셨다고 보는데 그러니 그거죠. 일종의 그건데 지금 선거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해서 주식 빠지기를 원하고 집값 막 주택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실업률이 막 높아져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한다? 뭘까 하는 거죠. 그런 자꾸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뭐 저렴한 의심은 그 뭐 옛날부터 그 연준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하면 생각해 왔던 걔들 또 주주 우선주의로 또 가는구나. 월가들 배 채우려고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이번 기회에 동맹이고 뭐고 오랜 우방이고 뭐 큰 집이고 없이 다 아작을 내는 거죠. 영국이고 유럽이고 무슨 뭐 중국이고 러시아고 할 거 다 아작 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전부 확실하게 이제는 뭐 건들건들거리면서 형님 요새 기운 좀 빠지셨는데요 이런 식이 아니고 다 그냥 미국 앞에 혹시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군기장 된다. 6위안에서 7위안 넘어섰다고 포치했다고 긴장하는데 아싸라게 이번 기회에 말이죠. 지금 미국이 중국 보고 옛날 플라자 합의 때처럼 너가 우리 상대로 돈 많이 버는데 위안화 좀 절상시켜.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수출 좀 우리가 너한테 수출 좀 이렇게 가격 경쟁력 좀 높이고 수입도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중국하고 그렇게 협상을 한다? 합의를 본다?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정세가. 차라리 아싸라게 두 자릿수까지 확 밀어붙이는 거죠. 6, 7, 8 갖고 다투는 게 아니고 네. 달러 위안 환율이 뭐 10, 15, 20 가는 거. 위안화를 그러면- 더 약세. 만약에 그러면 중국 그렇게 된다면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뭐 240, 250엔에서 80엔 왔다가 그게 역플라자 합의로 3년 만에 147 갔다가 그 다음에 80 갔다가 다시 또 75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아베노믹스로 휘리릭 하다가 이게 지금 이제 135, 140을 넘으니 지금 짚어지는 건 145, 147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N을 갖다가 아싸라게 200엔 위로 대한민국에서는 그저 뭐 한 1,080원, 1,050원 오면 싸다 이렇게 하면서 사고 한 1,200원대 후반, 1,300원대 초반이면 이번에도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렇게 알고 보니 수출업체들 달러 갖고 있는 기업들에 그 정도에서 굉장히 hedge를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정도 1,400 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딜링 세력들은 어지간하면 롱이겠죠.
환투기 세력들은 그 중에서도 좀 야 이건 과하다 싶어서 자꾸 숏을 내다 보면 이게 자꾸 빨리빨리 엮이면서 자꾸 숏카바로 또 뭐 붙이고 하는데 근데 이 실제 리얼머니에서 지금 여기서 해지 차원이거나 뭐가 나올 만한 물량은 이미 1200원대 후반 1300원대 여기서 다 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위안을 갖다가 7, 8차원이 아니고 두 자릿수. 달러엔 환율을 갖다가 140, 150 갖고 다투는 게 아니고 200 위로. 이런 세상을 갖다가 혹시나 누군가가 기획하고 있다면은 우리 이제 뭐 1050에서 1250 사이 한 200원 정도 이런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조금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이 워낙 다 대가시라서 이제 저희는 좀 경청 모드로 있는데 지금 우리 한상원 대표님은 약간 이제 연준의 실수 관점에서 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아야 될 때 못 잡고 결국은 뒤늦게 잡다 보니까 금리를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는 환경, 약간 연준의 실수적인 측면에서 말씀 주신 것 같고 우리 이 소장님은 이제 약간 음모론 원래 이 소장님이 음모론에 왜냐하면은 의도가 있다.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중간 선거라는 걸 앞두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의도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시장을 괴롭히고 저 사람들 갖다가 공포에 질리게 하는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을 만들어 가는지. 네네. 아니 연준 지역 연방은행 총재 입에서 지난번 잭슨홀 이후에 장 부러지니까 해피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는 저는 황당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음모론 중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장님의 다른 음모론들은 사실은 좀 맨날 좀 과하다. 음모론을 갖다가 이렇게 그거 하시면서도 아니, 과사님도 음모론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사실은. 근데 좀 과하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괜찮은 생각이다.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게 드는 게 네. 하나는 미국이 이참에 그 다른 나라들 중에 일부를 확실하게 공기를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나. 전체는 다가 아니어도 괜히 우방까지 부러뜨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예 패권 경쟁 이런 용어 그러니까, 자체가 회자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디 그래서 감히 패권을 중국에 러시아는 지금 뭐 지가 네. 뭐 마음대로 하고 지가 자빠지게 생겼으니까 괜찮은데 러시아는 계속 지금 그 저기 어디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푸틴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진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중국이 그동안 사실은 뭐 그 위안화 기축 통화론부터 시작해서 별얘기 다 했는데 이참에 중국을 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 경제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순수하게 우리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 연구를 안 하죠, 사실은. 뭐 그런 거 혹 하나 있고 오늘 또 하나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말씀 중에 그거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 봄, 여름, 가을 동안에 너무 맑은 공기에서 지내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이제 중국이 좀 스톱했다고 그렇죠.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러더라고요. 공산당 대회 할 때까지는 뭐 모든 오다가 중단이랍니다. 올스톱이죠. 올스톱이고 중국이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4개월, 5개월째 대중 적자가 이어지는 이유가 뭐 건너갈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산당 대회 이후 진짜 그동안 얘기해왔던 대로 시진핑의 3년이 확정된 이후에 뭔가 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뭐 무역 수지 부분도 조금 개선의 의지가 짐이 있든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그 부분은 그 부분 가기 전에 이제 앞에 것 먼저 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앞에 두 번째 음모는 이건 음모도 아니고 지금 중간 선거니 뭐니 왔잖아요. 그거 네. 좀 있으면 미국 이제 대선 캠페인 들어갑니다. 2024년 들어간 캠페인이에요. 그렇겠죠. 예, 앞으로 1년 좀 넘게밖에 안 남았어요. 달러 강되면 수입 물가 줄어들잖아요. 예. 수입 물가 미국 지금 수입 물가 달러 기준으로 보면 20% 이상 달러가 강의됐는데 그럼 수입 물가 그만큼 꺾인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수입이 많은 나라고 소비자들 해피해지겠죠. 그런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이고 중국이 돌아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경기 자체를 지금 보는 거는 지금 2020년 데자뷰냐. 2020년 네. 닷컴 버블 아니, 이번 팬데믹. 2020년 팬데믹. 팬데믹 때 지금 전체가 다 죽었잖아요. 세계 경기 다 죽었잖아요. 그때 경기를 살린 게 중국이거든.
초반에. 네, 중국이 제일 먼저 재정 정책을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데자뷰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경기 경착륙으로 다 꺾일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꺾여요.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 물가 안정됐고 다음에 부양을 시켜야 돼. 거긴 다 죽어서. 부동산 다 죽고 모든 게 다 죽어서. 그래서 내년 되면 2020년에 데자뷰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겠다. 네, 2020년에 데자뷰가 내년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시키면서 끌고 가는 모양. 그러니까 조금은 그 부분이 우리한테 위안이라고 그러면 위안일 수 있겠다. 다만 중국이 살려주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너무 떨어질까 봐. 네. 자, 저는 지금 우리 박 박사님이 그동안에 계속 연준이 이제 오버킬 단계로 넘어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오늘 그 한국 시장 보면 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금리 시장을 보면 오버킬을 시장에서 흡수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버킬이라 하시면 금리를 너무 많이 과한 올려서 긴축을 얘기하는 과한 거죠. 기축이죠. 네. 지금 과한 기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은 좀 두 분의 정말 선배님들의 그 뭔가 해안을 좀 듣고 싶어서 저는 좀 말씀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약간 저도 한분 부장님의 생각이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제가 오늘 견해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상원 대표님께서는 최근의 상황을 연준의 실수, 연준의 오판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소장님은 누군가의 의도다 이 정도면 흔히 말하는 그냥 샤워실에 바보인 척 한다고 봐요, 저는. 예, 알고도 이러는 거다라는 거고 몰라서 지금 실수를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 계속 저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과연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샤워실의 바보들처럼 찬물 틀었다가 뜨거운 물 틀었다가 지금 사실 반복하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 때 경기를 빨리 살리려고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버블을 일으켰고 지금 이제 버블을 잡는 과정에서 오버킬이라는 얘기는 쓸데없이 과하게 지금 금리를 올려서 다 죽여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그게 우려가 되는데 저는 이제 두 분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그러면 결국은 연준의 실수이냐 누군가의 의도이냐라고 봤었을 때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동일한 현상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결국 목적지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연준의 실수에 의한 거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물가가 잡히면 이제 조금 다시 수습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소장님 말씀처럼 누군가의 의도라고 한다면은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이 무너지든 뭐 어떤 경쟁 관계를 없애든 어디까지를 그런 목표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채팅창에 아무 말 대잔치 이렇게도 뭐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 말 대잔치 이어가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고요. 어떤 때는 음모론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완전히 그 옛날에 진행할 때 이 소장님 음모론이라고 맨날 그 말하자면 구박을 했지만 그래도 제일 경청해서 들었었어. 우리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렇게 주창해 왔던 그 명제 중에 그레이트 리셋이 있어요. 네. 그레이트 리셋. 그레이트 리셋. 새로 이제 리셋하는 거죠.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 아주 위험한 발언인 줄은 압니다만 과연 정치 엘리트들, 지식 엘리트들, 언론 엘리트들 뭐 할 것 없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말하는 그 그레이트 리셋이 이 지구인 전체에 좀 더 나은 생활과 미래와 행복 증진을 위한 그레이트 리셋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갈수록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같은 서민 일반인들 저기 뭐 유색인종 다 포함해서 그래 이 많은 인구가 지구가 병들어 가지만 다 그래도 서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순진하게 그레이트 리셋은요 전부 다 살자고 하는 그레이트 리셋은 없어요. 그렇겠죠. 그거를 예. 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점점 요즘 들어서 음모론이라는 것도 그 음모론의 어떤 주체 내지는 대빵이 다들 집합해 해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요렇게 가자가 아니고 무슨 뭐 월가면 월가, 언론이면 언론, 뭐 기업 노조면 노조, 학교 선생이면 선생,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전부 자신의 그 어떤 일신상의 그 유불리와 그런 걸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 어떤 흐름이 얼마든지 음모론으로 각색되어질 수도 있는 뭐 그렇다고도 보여집니다만
지금 너무나 뻔하게 세상이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하던 그 친구들이 갑자기 이 약 물고 연말까지 4.5까지 올리고 내년에도 더 올릴 수 있고 데이터 디펜던트에 따라서 안 잡히면 더 할 수도 있고 주식 오르면 불쾌해하고 우리가 못 보던 그런 상황이고 금리가 치솟는 속도가 정책금리가 됐건 시장금리가 됐건 저는 이런 속도로 오르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없다고 봅니다. 볼크 시절 늘 박사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00bp가 올라도 8%, 9%, 12%에서 100bp 오르는 거하고 지금 0에서 지금 100bp 오르는 건 이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말씀의 네.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소장님은 이거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금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원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이거를 뒤에서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원하는 원하는 바는 뭐냐는 거죠. 원하는 바는 이 먹이 사슬의 저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개털 만드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여느 때와 달리 이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 엄청난 매크로 과잉에 더하여 엄청난 유튜브를 포함한 정보 매체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철저하게 학습되고 교육받았어요. 절대 손절 안 해. 이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늘 봐왔던 20% 30%도 견디다가 마이너스 60% 70% 가면은 하얘져서 결국은 던지게 되고 새롭게 사이클이 시작하고 하는 이거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교육받았어. 존버가 살 길이야. 던지고 나면 결국 내가 속는 거야. 하면서 모두가 버틴다면은 그러면 장이 안 부러지느냐? 부러지지는 않는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다면은. 악성 매물들이 그 이제 해소가 안 됐으니까. 그냥 골골 80으로 가는 거지. 골골 80으로 가는 그런 뭐 정리하고 갈 때 정리하고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되니까. 예. 이제 그게 안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그 오랜만에 원래 오늘 이게 자유토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유토론이니까 이제 제가 음모론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도착을 할게요. 일단 그 지금 미국의 음모론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증권 투자전략팀장이 한 얘기인데 이번 인플레이션은 모두를 인플레이션에 견딜 수 있는 놈만 견디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아. 라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밀어붙이는 거다. 이런 논리를 하면서 과거에는 국가 간의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내에서의 경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국가 내에서의. 예, 국가 내 산업별 간의 지금 같은 예를 들자면 대우조선의 인력난인데 대우조선이 LNGC를 그렇게 많이 수주를 했는데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왜 내가 거기 가서 위험하게 일해? 평택 반도체 새로 짓는 공장 가서 일하지? 똑같은 용접공이라면 거기 가서 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월급도 더 많이 주고 훨씬 더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구체적으로 산업 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미국 입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빵빵 터지고 금리를 빵빵 올려도 손해볼 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가? 라는 고민을 해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 불리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번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인데 뭐 안드로이드하고 지금 애플 진영 보면 13억대, 15억대 팔리던 게 이제 12억대 내외 수준까지 폰 판매가 줄어듭니다. 그게 근데 애플이 줄어드냐? 아니거든요. 애플은 하나도 안 줄어들어. 오히려 늘어. 오히려 늘고 안드로이드만 중국하고 한국 업체들만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거대 빅테크, 미국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애들은 금리를 올려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자신감 있게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저는 이제 매파가 아니고 이제 독사라고 표현을 해요. 연준이 매파를 넘어 독사가 됐다. 독사. 네, 이번 물리면 죽어요. 이번에 보면 죽어라 물잖아요. 죽으라고 물죠. 이번엔 지금 죽어라고 무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거 완전 실수했고 이제 봐서 보니까 이게 연준 거의 바보 아니야? 올려야 될 때 못 올리고 지금 와서 나 원래 세계 챔피언이었어. 나 주먹 힘 세. 한번 맛 좀 볼래? 옛날에 힘 써야 될 때 힘 못 쓰다가.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힘을 쓰는 건데 근데 그 시점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변정규 전무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딱 백악관 회담 이후부터였어요. 따져보면. 그러면
어떤 음모론이 또 가능하냐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잖아요. 네. 그 전에 금리를 최고치로 그냥 쫙 당겨놓고 11월 달에 살짝 덜 올리는 거예요. 11월 FOMC에서 네, 11월 초 FOMC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50bp 올려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번에 75bp를 환호하겠지. 예, 75bp 올린다고 해서 75bp 올려서 시장에 빠진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표 나오고 경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4.0은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거든요. 4.0까지 그래 아씨 안 되는데 이러면서 4.0 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5가 딱 찍혀서 나오니까 압불싸한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모론이라면 11월 초 FOMC에서 75bp를 안 올리고 50bp 정도 올린다. 그래서 잠깐 붐업을 시켜주고 중간 선거 잘 치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음모론을 하나 제시를 해보고 제일 걱정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았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계속 지켜보니까 이게 렌트비가 꺾일 때까지 올릴 것 같거든요. 근데 렌트비는 굉장히 후행적이잖아요. 쉘터요. 네, 너무 후행적일 것 같은 거예요. 아마 내년도 1분기가 지나야 렌트비가 확연히 꺾이는 게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진짜 우리 박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오버킬 당하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금 가장 걱정이에요. 근데 이거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오버킬 구간엔 들어왔고 확실하게 그걸 확실하게 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렌트비가 꺾일 때 그러니까 쉘터가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동의는 네.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연준도 알죠. 후행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게 최소한 12개월에서 18개월 후행인데 그게 그러면 작년부터 여태까지 못 오르던 게 이제 오르기 시작한 그렇죠. 거면 내년 말까지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 계속하면 4.5가 아니라 한 6%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못하고. 네. 그래서 저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저게 주택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면 쉘터는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된다. 시차를 두고 꺾일 테니까. 그럼요. 네. 그건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작년에 연준이 그렇게 얘기했던 트랜지토리를 이번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냥 물가에 그렇게 트랜지토리 얘기했잖아. 이건 네네. 그 주택 쉘터는 트랜지토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다. 이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저는 이런 음모론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우리 다 어차피 음모론 대잔치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좀 정리는 할게요. 이게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대가분들 모셨는데 인포맥스가 뭐 음모론만 얘기하고 끝났다 이러면 조금 이제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가 시작된 발단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연준의 긴축이 언제 끝나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목표하는 바냐 이제 그거 차원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음모론도 내가 얘기하고 뭐 그 얘기하는 거지. 부분에서 음모론을 얘기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건 저는 그런 음모론하고 좀 다른 음모론. 네. 전 이거예요. 이번 잭슨 홀하고 지난번 이제 9월 FOMC를 끝으로 연준은 더 이상 망치를 휘두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연준도 이제 쏠 수 있는 총알이 몇 개 안 남은 걸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그러니까 긴장감을 극도로 고조시켜서 네. 시장의 심리를 부러뜨려 버린 거죠,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보는 거는 실제 인플레이션은 작년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건 작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다음에 인플레를 갖고 오는 원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디티 마켓. 네. 그 다음에 하우징 마켓, 그리고 그 후행으로는 레이버 마켓, 여기 임금 얼마나 올라가느냐, 네. 요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볼 텐데, 이것들이 이렇게 막 겁을 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죽여가지고 유가나 가스값이 다른 건 이미 다 죽었으니까 이게 자기들이 마음 편한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하락세가 확연하게 보인다. 그리고 웨이지 그러니까 그 노동 시장에서 실업률이나 또는 구입률이나 이런 것들의 모습이 조금 확실하게 안전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나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고
QT 가지고 할래? 이 소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요번에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는 그런 연준의 확실한 의지를 시장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니들 여태까지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렇죠. 근데 앞으로 너 다시 요번에 확실하게 내 말 들어 하고 알려준 거고, 내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다시 망치 꺼내들 수 있어. 이거를 지금 연준이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해요. 네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렇다면 뭐 중시고 채권이고 지금이 찐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시장이 또 말을 안 듣고 뭐 유가가 제대로 안 떨어지고 뭐 하고 이러면 연준은 계속 갈 길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 주식시장도 있고 네네. 저는 그거보다는 원자재 시장이 더 확실하게 눈에 네. 보여줄 거다. 다음에 그 구인율이 사실은 지금 미국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에서 우리 베버리지 커브로 이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쪽은 구인율을 놓고 한쪽은 실업률을 놓고 그리면 베버리지 커브가 나오는데 이게 미국은 우리의 재고 순환 사이클보다는 그 순환 사이클이 확실하게 경기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구인율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네. 몇 달 됐어요 떨어진 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구인율이 저렇게 높은 이유는 지금 노동시장의 공급망 붕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조기 은퇴한 부분 틀림없이 있는데 그게 그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 나갔다 못 들어온 게 더 커요. 저기 트럼프 이후에 그렇죠. 이민이 그리고 없으니까. 그 팬데믹 때 여기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단 다 나갔어.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상태인데 네.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노동시장의 공급망 붕괴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구인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어쨌든 기업들이 조금씩 줄여가는 거고 그게 차츰 해소되는 모습만 보이면 연준이 더 이상 이렇게 강하게 계속 밀어붙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혹시 연준이 이참에 확실하게 시장 심리를 부러뜨리려고 작심을 한 건가. 그거는 뭐 카시카리의 말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러니까요. 예, 음. 예. 그리고 생각하는데. 저기 저는 우리 박정현 박사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뭡니까? 코스피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 빠지고 코스닥이 5% 빠졌다고 하지만 네. 지금 보니 우리 10년물이 19.5bp, 20bp 하루에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금리가 4.75% 올라가고 5년물은 31.9, 32bp나 올라가 7.63%나 올랐어요. 네. 채권 시장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러니까 뭐 사실 그 퍼센트율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뭐 어느 아니 그래 5년물이 지금 어떻게 30bp 이런 네네. 숫자가 나오냐 이거죠. 아까 저는. 저 첫 만났을 때 얼굴이 탈탈 털려가지고 탈탈 털려가지고. 방송할 수 지금 있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방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네. 예, 사실 저도 오늘은 진짜 좀 충격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들의 버블이 다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채권이 버블이 가장 먼저 터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다 터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터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절대금리로만 놓고 보면은 국고채 5년이 4.5%예요. 네. 한국. 예, 한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는 적정 주가의 밸류에이션 모델하면 뭐 PER, PBR 뭐 이런 걸로 한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서는 가장 심플하게 보는 밸류에이션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를 많이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기준금리하고 뭐 한 국고채 5년짜리의 스프레드가 평균적으로 한 50bp 정도? 0.5%. 네, 0.5% 정도. 그럼 지금은 아까 4.5%라는 얘기는 향후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4%까지 그렇죠. 갈 거다라는 거를 시장은 반영하고 반영한다라고 있다고 볼수 해석해야 있죠. 된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정말로 한국은행이 4%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냐? 지금 2.5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채권 시장도 지금은 약간 투매의 단계. 그러니까 오버슈팅했다. 거의 이제 셋업의 단계로 그 올라간 단계로 것 왔다. 같고요. 패닉셀인 거죠. 그렇죠. 패닉셀링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어느 방송에서건 반복하는 얘기가 이게 단순히 경기 침체로만 끝났으면 좋겠다, 사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으니까, 침체는. 그러면 그 정도라면 자산 가격도 대충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지하실에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는 경기 침체가 이제 유동성 위기, 자금 위기, 경색으로 이어지면 모든 자산 일단 팔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금 불안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아니 이유가 근데 여기서 이제 모두가 이제 부정론이니까 제가 약간 긍정의 입장에 서서 네네. 그 말이 안 되는 게 연준이 뭐 경기 침체까지는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어. 이렇게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위기를 불러오는 거를 일부러 연준이 유도한다? 연준은 안 해도 한국 시장은 위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오늘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보세요. 자, 그동안에 연준이 항상 버블을 만들고 버블을 꺼트린 장본인이었잖아요. 90년대 후반에 기준금리 6.5까지 2001년도 올리면서 결국은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불거졌죠. 아시아의 약한 고래 터졌죠. 네. 2008년도에 기준금리 5.25로 올리면서 결국은 또 미국의 부동산 시장 터졌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미 연준이 금리를 맘먹고 대차게 올렸었을 때는 항상 어딘가에서 약한 고리는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게 결국 못 버티고 어딘가 터져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도기님 말씀처럼 이거를 연준이 의도한 거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못 버티는 놈들이 여기서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재수 없으면 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우려되는 게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 지금 아까 금리 우리나라 30bp 올랐다고 하셨는데 영국 금리가 금요일 날 35bp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영국 10년짜리 금리가. 영국은 지금 위태위태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분명히 미국이 4.5%든 뭐 5%든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과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약한 고리에서 뭔가가 깨져 나갈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좀 짐작이 가실 만한 좀 우려될 만한 그런 약한 고리도 있을까요? 혹시? 그 약한 고리가 저는 이거죠. 우리 대부분의 경제 채널이나 유튜브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가 막 따라 올리고 스웨덴도 뭐 100bp 올리고 캐나다도 100bp 올리고 스위스도 뭐 75p 올려서 겨우 75p를 올렸는데 이제 0.5요. 그 얘기는 스위스도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까지도. 마이너스 0.25%. 이런 세상을 살다가 지금 다들 허겁지겁 지금 이제 막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한두 번 올리고 말 건 아니단 말이죠. 앞으로도. 근데 이걸 갖다가 맨날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채권 시장에서 채권 투매 나오고 증시가 그냥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뭐 분모가 커지면서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기업들 투자가 주춤해지면서 무슨 인플레 과정에서 뭐 마진이 실적이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약한 고리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이게 실물 경기로까지 이어진다고 본다면은 기업들 이런 식으로 금리 오르는 와중에 유동성은 쪼이는 와중에 투자를 하겠으며 지금 글로벌리 중국도 뭐 못 가 러시아하고도 뭐 어지도 못하고 그 비싼 인건비에 그 비싼 원재료에 미국 들어가야 뭐 살 길이 열리고 이런 판국에 그러면 제일 겁나는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약한 고리는 많은 거죠. 약한 고리는 많은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야 이것이 이 물린 거 이거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번에도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확 한번 더 밀리면은 2020년처럼 그때 줍 하면 될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봐서는. 2020년은 제로 금리에 마이너스 금리에 돈을 갖다가 그 짧은 시기에 2008년부터 2018년, 19년 10년 동안 4조 달러를 풀었는 연준이 그렇죠. 그 1년 사이에 4조 달러를 풀었다고. 네. 막 사람들한테 실업수당 갖다 600불씩 매달 뭐 더 줬어. 그랬던 세월하고 지금 이제 완전 돌려 세우고 그냥 그 좋은 비유 있잖아요. 밀물 때 그냥 이렇게 우리 런던 고라니가 한 비유구나. 밀물 때 이렇게 낚싯대 그냥 초보자도 이렇게 낚싯대 한 대여섯 개 해놓으면 입질한다고. 지금 물 다 빠지고 뻘에다가 낚싯대 들여가지고 뭔 줍이냐고. 그러니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 부분도 좀 그거 할 뿐더러 사실 각도기님한테는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이미 손절 타이밍 다 놓친 고객들한테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과거 경험을 회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지나왔을 때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냐 해버리면
사실 가장 승자는 바닥에서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향후 시간이 지나면. 근데 바닥에서 돈을 갖고 있다가 계속 주저주저하면은 2020년에서도 예를 들어 그 좋은 장에서도 뒤늦게 탔으면 결국 네. 좋은 결과를 못 얻었죠. 근데 그냥 과거 경험치고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업이니까 손실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손실은? 예, 손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뭐 언젠가 오게 될 상승장에서 지금 수익률을 커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쓰러질 기업이 아니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으냐 뭐 이렇게 이제 바텀업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걱정하고 있는 건 아까 이제 렌티비에 의한 오버킬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4.5에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때는 4% 이상 올라가면 답이 없다는 느낌 저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부터 이제 미국이 지금 한 15배 내외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건데 PER 배수로 과거 평균 밑을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PER 배수라는 거는 절대 그 무위험 자산 수익률 대비 수익률을 환산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4% 아닙니까? 지금 미국 1년물이 4.2% 그리고 2년물이 4.3% 이건 무위험 수익률이거든요. 무위험 수익률이 4.3%인데 주식할 이유가 있나요? 주식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맞지. 채권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주식이 8% 이상에서 10% 이상 나오면 그건 투자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살아남는 거고 갖고 있었을 때 8에서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걸 환산해서 시켜보니까 그 8% 수익률이면 배수가 12점 블라블라 배고요. 그게 이제 금리가 뭐 7%면 14배, 9%면은 더 떨어지는 거죠. 12배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녹인 거는 4% 언더까지는 시장에서 녹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제 4% 이상의 기준금리가 하면 무위험 수익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도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퍼 배수가 15가 아니라 13, 12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뭐냐면 아주 강력한 체질을 갖고 있는 애들은 살아남지만 나머지 애들은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나 이런 애들은 마진율도 좋고 성장률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살아남지만 다른 애들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나타난 현상이 러셀 2000이 훨씬 더 낙폭이 큽니다. 그렇죠. 소형주들이 아주 작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네. 자, 아까 이제 여쭤보다가 좀 한 부분 대답을 못 들었는데 혹시 뭐 요번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네. 뭔가 좀 깨지거나 네. 뭔가 좀 아까 유럽 얘기를 잠깐 좀 하시다가 조금 다른 쪽 넘어가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렇죠. 유럽 쪽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약한 고리 깨지는 부분을? 일단 이제 약한 고리가 깨질 거냐가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아직도 좀 낙관적인 바이어스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 정도는 네. 안 갈 것이다. 네, 그 정도 안 갈 거라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니까 네. 기존의 금리 터미널 금리를 3.5에서 4.0 사이를 보고 일반적으로 3.5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네. 충분하니까. 근데 지금은 4.0에서 4.5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공포처럼 느끼는 4.5에서 5를 갈 거냐는 거는 여전히 좀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다행히 왜 그러냐? 다행히 이번에 좀 많이 부러뜨렸어. 네. 유가도 지금 5%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많이 부러뜨려 버렸어요. 네. 그리고 저기 천연가스도 7달러도 또 깨져서 내려왔고. 네. 다음에 아까 그 저기 이 소장님 음모론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음모론이 이거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러시아를 보내버리는 길이거든요. 가스 네. 가격 떨어지면 네. 러시아는 Q는 이미 줄었는데 네. 높은 피 가지고 버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피도 떨어져 지금. 네. 러시아 그러면 물러서야죠 푸틴이 방법이. 지금 네덜란드 선물, 가스 선물 중요한 넥라인인 180유로가 깨졌습니다. 네. 지금 방금 170유로도 깨졌어요. 미국에서도 가스 선물이 중국에서 가스 선물이 오늘 7% 떨어졌거든요. 거의 하한가. 하한가 같단 말이에요. 네, 오늘. 네. 그러면 이제 그건 러시아는 이번에 이참에 전쟁은 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음모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어디가 부러지냐를 물어보셨잖아요. 네. 일단 저는 부러질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만약에 부러질 정도로 간다 그러면 어디가 터진다고 보면 이번에 제일 불안한 건 유럽이다.
뭐 남미나 터키 이건 원래 가는 애들이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네. 이탈리아도 지금 극우 정권이 드디어 정권을 잡았죠. 네. 네. 제일 불안한 건 유럽이다. 다음에 이머징은 이번에 오히려 덜 불안하다. 왜냐하면 이머징들은 이게 다 예견됐었잖아요. 달러 많이 그 재정 가능성 많이 갖춰놓고 있었어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베트남 동을 보시면 베트남 동은 강세였습니다. 최근에 원화보다 훨씬 강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트남이 다음번이라고 생각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디가 이게 뭐 힘들게 갔을 때 또 섹터로 놓고 보면 어디가 부러지냐? 부동산은 확실하게 부러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한국 얘기. 전 세계가. 전 세계? 전 세계 부동산 다 부러질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거는 연준이 부러뜨려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실제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그래야 꺾여요. 내일 모레 케이스 실러 20대 지수 주택 가격이 7월치가 나옵니다. 네,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케이스 실러가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렇고 가격 떨어진 건 별로 다 못 느낄 거예요. 대신에 거래 절벽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투나 하락장 초입의 모습이 거래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승장인데 거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호가가 높아졌는데 사는 사람은 그 값을 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거래가 절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떨어지는 장 초입까지 갈 때도 계속 거래 절벽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또 내일 되면 1억 떨어질 텐데 오늘 왜 사?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꺾일 거로 저는 이번에 보통 저는 일반적으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40% 정도 꺾이면 그게 조정의 끝이거든요. 제일 심하게 오른 데가 한 40% 꺾이면. 근데 이번에 그보다 더 꺾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반토막 날 수 있겠다 생각이고. 다음에 코인 시장은 요즘 코인 보세요. 요새 누가 코인 봅니까? 어제 오늘 비트코인 변화 별로 없습니다. 네, 19,000불 떼어졌다 다시 올라왔어요. 19,000불. 비트코인은요 지금 코인 시장은 지난 상반기 때에 이미 버블 붕괴도 한 번 있었고 제일 약한 고리는 거기여서 거기 이번에 다 터졌고 그때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17,600달러예요. 근데 17,600달러가 최고 원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는 잘 안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바이낸스의 좌우창풍이 그 가격대에 2만 개인가를 샀어요 비트코인을. 몇억 달러어치를 샀어요. 10,000개인가 20,000개인가 샀어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오히려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대부분 선반영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쪽은 추가로 하락은 더 많이 나와봐야 다시 비트코인 17,600 정도 때 코인 시장이 그렇게 뭐 금리가 많이 오를 것을 갖다가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외환 시장보다 더 똑똑하고 스마트해서 금리 오를 걸 선반영해서 코인이 빠졌다는데 저는 동의 못 하고요. 네. 그냥 이러다가 네,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말씀 맞는데 사실은 근데 코인 시장이요 주식 시장보다 훨씬 빠릅니다. 거기는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이라는 중고에 키보드 워리어들은 대단하죠 거기가. 네, 그거 한데 뭐 근거나 논리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저도 한 1, 2분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금리 올라가는 거나 국채 선물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우리 환율 올라가는 거나 우리 지수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연준 모멘텀으로 연준이 뭐 이래 할 거야 하는 차원에서 투기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투더문 빠져나와야 될 때고 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막 수직 낙하하는 건 이거는 줍줍할 기회를 노리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 약간 겁나는 게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다우는 어제 장중이나 종가나 할 것들이 살짝 물고 내려갔지만 지난 주말에 S&P 500하고 나스닥은 지난 6월 저점 근방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이중 바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속성상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하방 배팅하는 선수들이 쇼쟁이들이 지금 이걸 갖다가 주식 밀자고 덤볐으면은 이 레벨 같으면 이 정도 감해되면 일단 챙기고 보는 게 맞는데 상승 시작했던 유럽이 지금 하락으로 돌고 있고 플러스 보이던 미국 지수선물이 지금 또 마이너스로 제법 큰 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핏 겁이 나는 겁니다. 자, 이준호 오늘 물 만났네.
겁 엄청 주는 데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제가 한마디 이렇게 그걸 하자면은 좀 뭐 우스갯소리라기보다도 울릉도를 갔더니만 말이죠. 도동항에 내렸을 때 가이드가 이렇게 일행들을 모아놓고 첫 마디가 뭐였나 하면은 저기 CU 보이시죠 하면서 저게 육지로 치면은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아마 울릉도에서 가장 오래된 숙소 같아요. 5층짜리 건물. 저기 여기서 가장 오래된 그건데 간판은 호텔이에요. 네. 저기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가방 다 계단으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기대 수익률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울릉도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확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 한 10분 걸어가셔야 되는 숙소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있어야 하니까 행복해지고 그 좁아 터진 그 2인실 방에 신발 벗고 들어가면 어디 비빌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는 미리 뭐 했냐면 방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바꿔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똑같은 방입니다. 이래는 거라니 이제는 그 좁은 방도 그 멀리 좀 걸어가는 것도 모든 게 벌써 마음의 각오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서 말이죠. 공포를 조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지금 여기저기 썸네일에서 보이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 신분 상승의 기회. 신분 상승의 기회. 참. 이거에 현혹되시거나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거나 할 게 아니고 1,300원 근처 왔을 때부터 이 위에 환율은 없습니다 하던 게 지금 1,500 가자고 이러고 있어요. 네. 시장 갖고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던 어떤 이렇게 사이클이 아니고 지금 뭔가가 있나라고 각오를 하시라고요. 네. 저게 신세계입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하시고 나셔서 좋은 숙소에 들어가고 좋은 음식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희망회로 돌리다가는 저는 봤을 때 10년 주기설이 어느 정도 저는 시장에 몸담고 있을 때 10년 주기설이 어느 정도 말이 되더라고요. 그 10년 주기설이라면 2018년에 왔어야 돼요. 2008년 이후에. 네. 2018년에 다들 부러졌죠. 네. 부러졌는데 살짝 그게 부러졌죠. 살짝 부러졌는데 아시아는 뭐 항생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2018년 이후에 이렇게 흘러 내리다가 코로나까지 두드려 맞아서 2018년을 잊고 있는데 미국은 그 와중에도 저점 고점 올렸죠. 네, 그렇죠. 그 10년 주기가 왔고 코로나까지 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또 돈으로 다 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주기설에서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한 4, 5년 더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각오는 네네. 하실 하셔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소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으셨던 게 2018년, 2019년 2년 동안이 네. 미국 GDP가 플러스 갭했었어요. 플러스 갭. 네. 플러스 갭이 뭐냐면 그 저기 잠재 성장률보다 잠재 성장률을 적정 성장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오버해서 성장을 한 거예요. 2년 연속 플러스는 무조건 부러집니다. 그다음에. 근데 부러져야 되는 2020년에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아예 부러뜨려져 버렸죠. 네. 그냥 놔뒀으면 2019년이나 2020년에 그러지 않아도 부러질 거였어요. 네. 자, 아우 이게 두 분의 대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시간이 금방 너무 가는데 짧네요. 네. 우리 이재용 소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다 하신 것 같고 30초만 주신다면 30초만? 30초만 주신다면 30초만 여기다가 하시고, 예. 정말 머리 아픈 거는 네. 또 하나는 정치적인 국제적인 국제정세라는 부분입니다. 마치 1, 2월 달에 그렇게 2월 24일에 임박하기 전에 백악관에서는 제발 좀 쳐들어가 달라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브리핑을. 그랬더니 마침내 쳐들어갔어요. 요즘 자꾸 핵 얘기를 갖다 백악관에서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잡으라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고 영국도 영란은행은 양적 긴축하겠다 했는데 바로 끄집어냈는 게 대도 않은 감세한 끄집어냈다가 파운드 작살나고 길트 작살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정치라는 변수가 끼어버리면은 여기는 또 계량화할 수 없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이사님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한상원 대표님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시고 싶었던 내용 중에 좀 못하셨던 말씀. 저는 뭐 웬만한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는 그냥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우리 아무래도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이쪽이 좀 낙고 아니고 저쪽이 좀 죽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우리 이 소장님이 이제 사실은 조금
시청자분들 겁을 좀 많이 줬으니까. 예. 저는 좀 희망을 좀 준다고 보면 이 선생님 말씀이 맞거든요. 기대치를 낮춰놓고 나면 뭐가 와도 행복해. 근데 기대치를 높여놓으면 뭐가 와도 불행하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낮춰놓으시는 건 좋겠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 그 구간을 지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울퉁불퉁했던 건 올 연초. 그때는 뭐 금리 인상 한 해만 해서 불안했던 구간이니까 눈앞에 안 보이는 언서튼티를 지나갔고 그거 지나서 한동안은 언서튼티는 아니었잖아요. 리스크는 리스크였지만 근데 지금 다시 언서튼티로 들어왔어. 네. 연준 정책이. 근데 언서튼티가 가장 높을 때가 이제 프라이싱이 가장 언더밸류 될 때 아니에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언서튼티한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안개의 속성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리스크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심적인 불안감은 지금 뭐 길어봐야 한 11월 다음 FOMC 정도까지 그때까지 가장 불안하고 그러고 나면 좀 나아질 거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긴 하니까. 네. 최소한 9월 달에도 터미널이 4.5 정도라는 건 우리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11월 달, 뭐 12월 달 언제 가가지고 야 터미널이 5야, 6이야 이렇게 되지만 않는다 그러면 네네. 그러면 뭐 가장 울퉁불퉁한 구간이니까 지금은 섣불리 뭐 선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라 하니까 섣불리 경각만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놀러 다니시고 주식시장 당분간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굳이 털고 나갈 거 아니면. 네, 전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이제 쌍바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바닥 한번 나왔었고. 그때 하여튼 예상 지수로는 동시호가 때 예상 지수는 2,200을 봤으니까 그때. 동시호가 때. 그러니까 요번에 또 다시 그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쌍바닥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추가 하락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내려가겠냐.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붕괴, 전 세계 붕괴란 얘기거든.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서 좀 위안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네. 있습니다. 한 본부장님 말씀을 조금 제가 부연을 하자면 사실 트리플 버블 책이 언제 나왔었죠? 작년이었나요? 작년, 그러니까 1년 반 넘었죠. 네, 그러니까 네. 쓴 거는 재작년 말에 썼어요. 네. 사실 트리플 버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떠들러 봤는데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이제 버블이 붕괴될 거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책에도 한 2023년도에는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전히 그 뷰는 유지하시는 유지하죠. 거죠? 그리고 트리플 버블 중에 버블 붕괴는 왔었어요. 지난 상반기에 네. 코인판이 코인은, 붕괴가 네, 온 거예요. 코인은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고리가 터지잖아요. 네네. 코인은 항상 규제가 없는데 터지는 거잖아요. 네. 뭐 규제 없었는데 다 쳐졌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그렇게 터지진 않을 거다. 네. 전통 금융시장은 네. 여전히 그 뷰는 뭐 똑같습니다. 역시 상환이 형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채팅창에 이진우 듣기 싫다 막 도대가 듣고. 아니에요. 아니, 오늘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 방송 허락된 시간은 7시인데 우리 제작진분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이 두 분을 모셔놓고 1시간 안에 끝내라고 하는 거는 사회자에게 엄청난 이거는 지금 고문입니다. 고문. 아니 사실은 우리 사회자로 부른 것도 아니고 자유토론하라 그랬어요. 원래 자유토론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낄 감히 두 네. 분의 이 고견을 듣느라 저희도 조금 말씀을 좀 자제를 했고요. 저희는 또 2부, 3부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여러분 뭐 오늘 어떻게 사실 시장 상황도 별로 좀 정말로 시장 보기 싫은 날인데 보기 싫은 오늘 날이죠. 네. 뭐 음모론 얘기가 나와서 뭐 조금 음모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의 고통이 언제 끝날까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를 목표로 가고 있나 어디에서 이제 끝날 거냐 이제 그 얘기 차원에서 이제 말씀 나왔던 거고요. 두 분의 얘기를 한번 참 곱씹어 보시면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얻어가실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